네, 말씀드린 것 같이 교육 목적은 이러하고요. 지금 얼굴에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1강에서는 먼저 이제 향기 화학 제품의 품질 안정성, 2강에서는 안전 기준 적합 확인 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체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1강에서는 화학 원리와 그에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향기 제품의 물리적 성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이런 원리들이 우리 제품에 어떤 품질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해결하는 대표적 방법을 또 확인해 볼 거예요. 네, 특히 1강에서 품질 안정성은 제품 품질 관리나 상품성 관리 초점을 맞춰 설명하겠지만 이 모든 과정이 인체 안정성에 직간접적으로 모두 영향이 있다는 거 알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의 1부, 2부가 조금 길어질 수가 있는데 30분씩 중간에 5분 휴식 시간 이런 식으로 유동성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교육 중에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향기화학 제품이란 무엇일까요? 네,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향기화학 제품이란 방향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나 섬유, 얼굴을 제외한 팔, 다리 등의 부위에 사용해서 일단 이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겠죠. 그리고 부기능으로는 탈취와 보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인체에 닿지 않는 제품은 생활화학 제품, 인체에 닿지 않는 제품은, 닿는 제품은 화장품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본 과정에서는 생활화학 제품을 기준으로 품질 안정성과 인체 안전성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 방향이 주 목적인 모든 생활화학 제품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지만 그 변색, 변취와 같은 완제품 기준, 품질상 문제가 생기기 쉬운 제품을 예시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 아래와 같이 리드 스틱을 이용한 디퓨저, 분사용 방향제와 같은 액체 방향제 그런 예시가 되겠죠. 이 디퓨저가 향기화학 제품이라는 거, 아니, 생활화학 제품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생활화학 제품에는 인체에 닿지 않는 제품들이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요. 환경부 소속으로 가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방향제, 초, 탈취제 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향기 제품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은 향기화학 제품의 전 주기예요. 각 단계마다 품질과 관련된 항목을 아래 준비했습니다.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원료 자체의 화학 물리적 특성을 확인하고 원료 성분 간 화학 반응성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혼합물과 혼합물 담은 용기와의 반응성까지 확인하는 것이 개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통기한이나 보관 조건, 품질 확인을 위한 기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연구 개발 단계에서요. 그 다음 유통하기 전에 각 국가별 유관부처의 법령과 규제에 따라서 제품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상품 개발 시에 정립한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서 생산된 제품을 관리하고 유통하게 됩니다. 연구 개발 시에 잠깐 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연구 개발 시에 원리 화학 물리적 특성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은 어는 점, 끓는 점, 인화성, 휘발성, 그리고 성분 간 화학 반응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혼합을 해서 포뮬러가 만들어진 다음에 혼합물 성분 간 화학 반응을 가혹 조건에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물의 화학 물리적 특징도 확인을 합니다. 분석을 통해서. 밀도와 굴절률, 값, 수치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혼합물이 어떤 품목으로 제작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상품성의 항목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향기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발향성에 대한 상품성을 테스트를 해보겠죠. 그리고 그 혼합물과 용기와의 반응성도 이때 확인을 해보는 것이 이 수순의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품질 기준이 보통 많이 정립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 품질 항목들에 따라서 시험 성적서를 받게 되는 것이 요 중간 단계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이런 주요 안전 확인 물질 품목에 따라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첫 번째는 물질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용기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 제품은 보통 생산을 했을 때 로트 넘버별로 화학 물리적 분석 시험을 대표적인 네 가지를 합니다. 밀도와 굴절률, 색상, 향취가 되겠죠. 색상과 향취는 거의 변하는 것이 없고 향취는 그 생산의 담당자가에 따라서 어, 좀 확정이 되는 합격, 불합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밀도와 굴절률 같은 경우는 이 혼합물이 제대로 그 포션에 따라서 잘 배합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통할 때에는 어, 개발 당시에 설정한 그 품질 기준과 그리고 그 국가의 확인했던 그 시험 성적서 있죠. 그 항목에 따라서 3년 주기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고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유통을 할 경우에 보관 용기나 환경에 유의해서 아래와 같이 유의해서 유통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품질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는 몇 단계일까요? 5개 단계 중에서 시제품 제작일까요? 시제품 제작. 네, 맞습니다. 시제품 제작이고 그 전에 더 본질적으로 첫 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연구 개발 단계겠죠. 그래서 음, 원료의 화학 물리적 특징을 확인하고 우리는 러시아의 엄청 추운 나라에 수출을 할 예정인데 어느 점이 영도인 물이 대부분인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보관 시설이 없다라고 하면 물 같은 영도에 있는 어느 점의 원료는 배제를 하고 개발을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확인되고 혼합물하고 용기와의 반응성, 이 시제품 제작 당시에도 한 번 더 품질 관리의 기준을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실제 경험해 보셨던 내용들을 좀 들어볼까요? 향기화학 제품을 이제 화장품도 향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품질이 안정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비누 같은 경우에 똑같은 이름의 향을 사와도 그 정말 살 때마다 롯마다 향의 그 질 같은 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나요? 네. 네, 그런 것들은 근데 제가 하나 질문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비누 생산 공방에서 캔들을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공방에서 캔들을 만들어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시험 검사소에서 받아서 하면은 되는 건가요? 네, 제조에 대한 그 법적 책임은 없고요. 네. 그런 이제 신고사항은 음, 환경부에서 생활화제품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여기 신고가 없어요? 얘기했던 중간 부분에 네. 환경부에 이런 제품을 팔 거예요라고 네. 신고하는 이 단계, 그러니까 오늘 2강에서 다 다룰 내용이죠. 이간. 그것만 네. 지켜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향이 계속 달라지는 부분은 향료 회사에서 이 생산 단계에서 어떤 이 분석 시험을 했을 때 약간 포뮬러가 다르게 배합이 되고 향치도 달라졌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간과되어서 나왔을 경우가 높겠죠. 음. 음. 또 나영님께서 경험해 보신 사례가 저는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 품질 관리 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어, 이제 고객으로도 소비자로서도 경험해 볼 수도 있을 텐데 뭐 방향제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해진다거나 아니면 사용 시에 갑자기 노랗게 변색이 된다던가 아니면 다 사용했는데 뭔가 계속 물질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 향은 잘 안 난다. 잔여물이 남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음, 유해 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음, 랜덤으로 우리 환경부에서 음, 포름알데히드를 대표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유해 화학 물질이 부산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발양이 잘 되려면 휘발도가 높아야 되는데 휘발도가 높다는 건 뭐냐? 얘네들이 분자가 작고 인화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재 위험성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이제 품질 관리에 해당됩니다. 그런 뭐 유해 물질 발생의 경우에 네. 그 뭐 관리가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알 수 있나요? 관리는 처음부터 좀 유해 화학 물질은 처음부터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시험 연구원에 보낼 때의 그 샘플과 실제로 유통하는 물질이 조금 달라서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재고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그거를 그런 원료들을 들여와서 배합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품질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이 제품 전 주기를 살펴봤고 개발 단계에서 물리적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요 표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앞 단계에서 포뮬러를 잘 설정하고 화학 물리적 특징에 따라 품질 관리 기준을 잘 세워놓으면 그 제품이나 제형, 상품성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영원한 건 없지만 그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급 관리할 때, 소비자가 사용할 때 호흡 독성 물질 발생 등과 같은 인체 유해성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질문하신 포름알데히드 이런 경우에도 이 앞 단계에서 원료에서 화학 물리적 특징, 그러니까 이 원료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 원료사에 미리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거기서 확약사를 받는 등 그런 식으로 미리 관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근간이 되는 화학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품질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향기화학 제품과 가장 관련이 있는 화학 원리는 극성과 비극성이에요. 이 이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음, 그 신윤영님께서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 배웠죠. 너무 오래돼서. 시험도 준비하셨고, 그렇죠? 네? 맞춤형 화장품 시험도 공부하시고 아, 했으니까. 시험에 자격증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것이, 아, 배웠었죠. 기억이 안 나. 설명하기엔 수준이 낮고, 이게 이제 그 물질마다 전자의 숫자가 하나씩 커지는 게 주기율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거 네, 맞습니다. 주기율표네요. 네. 아,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아, 원자마다 전자가 이제 다 다른 숫자로 갖고 있다라는 네. 내용 같고요. 네. 어, 하나씩. 그래서 이 율표가 있고, 그래서 극성과 비극성, 있습니다. 이제, 예, 있죠. 예, 말씀하세요. 그, 김나영님께서는 또 이 관련한 전공하셨었나요? 아니요. 무관한 아니요. 네. 전공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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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 향기화학과 가장 관련된 원리 핵심이에요. 요것만 알면은 친수성, 친유성도 다 연결해서 이해가 되고 만약에 포뮬러를 구성을 할 때 아니면 이게 뭔가 품질 문제 생겼을 때 왜 그런가 원인을 따져볼 때 요 극성 비극성을 알고 나면 좀 이해가 확 깨어나는 게 있습니다. 음, 저희
그간 네, 제가 강의 경험상도 요게 굉장히 유용했기 때문에 요거를 핵심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만물은 화학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구성되어 있죠. 근데 분자는 이 다양한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A, B, C, D, 탄화수소 이런 것들이 분자가 되겠죠. 네, 물질은 조금 더 안정해지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도 마찬가지로 좀 더 안정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하는데 각각 다 다른 전자 숫자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상호 보완을 해서 안정한 한 상태로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원자 주위에 8개를 가지고 있을 때 자리가 8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8개가 다 채워졌을 때 안정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음, 그 상호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결합이 생긴다는 거고요. 어, 이런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화학자들이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원자의 8전자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옥텟 규칙. 제가 이 펜슬이 좀 잘 안 돼서 만약에 관련해 제가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다고 들렸다라고 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타이핑으로 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원소 주기율표를 보시면 산소로 예를 들어볼게요. 산소는 여기 왼쪽에 아래에 있는 숫자만큼 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행의 숫자만큼 껍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소는 껍질을 2개를 갖고 있겠죠. 아까 그 원자 주위에 껍질에 8개의 전자 자리가 있다고 했는데 단 예외가 있는 게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자리가 2개예요. 2개고 그 다음부터는 껍질에 8개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에는 써야겠다. 2개가 먼저 들어가 있고 초록색으로 껍질을 하면 첫 번째에는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는 어때요? 지금 총 8개에서 6개가 남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자리가 지금 하나, 총 2개가 남았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소는 어때요? 수소는 전자가 하나를 갖고 있죠. 그러면 수소는 여기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다른 색깔. 여기에 하나씩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서로 그 공유 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겠죠. 총 행의 8개를 채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이 옥텟 규칙까지는 괜찮으시죠? 네. 네. 그렇다면 왜 극성이 생길까요? 원소 주기율표를 확인했고요. 전자가 다 다르다. 그리고 원자과 전자는 이 제일
최고 바깥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가 산소는 6개였고 수소는 하나였어요. 왜 극성이 생길까요? 바로 이 전기의 음성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원자마다 다 각기 다른 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특징,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 전자도 끌어당기고 남의 전자도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어떤 거는 엄청나게 그 힘이 세고요. 어떤 거는 그다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예시를 이걸 쉬운 예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잘 설명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전자를 동전이라고 생각하고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은 돈에 욕심이 엄청 많잖아요. 산소는 지금 8개 전자라는 돈을 가지고 있고 요 밑에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전기 음성도예요. 힘. 3.5라는 그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내 전자도 안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남의 전자가 오면 그것도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소는 어때요? 3.5에 비해서 2.2예요. 2.2면 훨씬 약한 거거든요. 지금 이 바운더리 범위를 보면은 0.9도 있긴 하지만 제일 센 게 4.0이고 3.5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산소와 수소가 공유 결합을 했을 때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극성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자의 치우침이죠. 그 공유 결합을 했을 때 극성이 얼마나 생기느냐에 따라서 비극성, 극성, 이온 결합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볼게요. 비극성이랑 극성만. 이 비극성이랑 극성 공유 결합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이 결합의 전기 운성도 차이예요. 이 탄소와 수소, 탄소는 여기 있고요. 탄소와 수소처럼 전기 형성도 차가 크지 않아요. 2.2, 2.5면 0.3이거든요. 이렇게 크지 않고 요게 0.5, 0.5 미만인 경우에는 비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큰 경우에는 극성도가 있다고 하고요. 그 극성이 차이가 클수록 극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A, B, C, D, E의 화합물들의 극성, 비극성 좀 알아볼까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CO2, 이산화탄소예요. 이거는 어떨까요? 탄소와 산소의 결합이에요.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비극성 공유 결합일까요? 극성 공유 결합일까요? 극성 공유 극성 공유 결합이요? 결합일까요? 아니, 2.5하고 3.5의 차이고 이중 결합이니까 네, 강하게 네, 두, 맞아요. 됐다. 한쪽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성이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양쪽으로 양, 양팔을 당기고 있는 것처럼 같은 이유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분자 자체에는 극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자 자체를 함정이었어요. 얘기하는 예, 거구나. 예. 근데 반대로 그 원리로 논리로 보면 D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D는 어때요? C하고 O만 있고 여기에 수소가 붙어 있다고 치면은 요 밑에 부분에 수소가 하나씩 하나씩 와가지고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 D라는 분자는 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극성이 없고 CH는 여기도 극성이 없고 근데 여기 부분은 극성이 있어요. 이쪽으로 쏠리죠. 산소 쪽으로. 네. 그래서 이 전체 분자를 봤을 때
오른쪽으로 쏠리는 극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B. B는 우리에게 친숙한 매일 먹는 물입니다. H2O. 이거는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여기에 있어요. 힌트가. HOH가 있을 때 지금 산소 쪽으로 쏠립니다. 쏠리는데 지금 각도를 보시면 각도가 이 A처럼 양팔을 당기고 있는 게 아니고 양팔으로 나한테 이렇게 그대로 쏠리는 것도 아니고 같은 힘으로 쏠리는 것도 아니고 이 벡터가 위쪽으로 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얘도 굉장히 극성이 높은 그런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C는 어떨까요? O2, 나중에 들어오신 정님, O2는 생명, 산소입니다. 산소. 산소. 3, 네, 같은 거니까 비극성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힘의 균형이 균등하죠. 같으니까. 네, 센 놈부터 같은 놈이 붙으면 어디에 쏠림이 없겠죠. 그래서 O2도 비극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까지만 하고 얘기를 할게요. 이는 탄화수소라는 거예요. 탄화수소 많이 들어보셨죠?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탄화수소라고 하는데 탄화수소의 가장 작은 단위인 메탄이에요. 메탄은 지금 어, 체외각에 지금 8개 옥텟 규칙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어떨까요? C하고 H의 결합이니까 C가 2.5고 H가 2.2인데 이 거의 차이가 비슷한데 거의 비슷하니까 이것도 비극성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비극성이 대표적인 분자예요. 탄화수소가. 자, 지금 이까지 했는데요. 어, 물 우리 향기 제품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카본일기 있는 CO 본딩이 있는 이런 카본일기도 굉장히 향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화수소, 말도 못하죠. 천연 오일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탄화수소, 털피노이드 계열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거의 들어가면 원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A와 C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산소니까 질소도 우리 공기에 있는 거고 질소도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얘도 그거거든요. 비극성. 그러니까 우리 공기는 비극성인 분자로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 제품은 극성이 있는 이유가 꽤 많고요. 물론 탄화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극성도가 좀 있는 애들. 그리고 우리 공기는 비극성인 물질. 그래서 극성이 있는데 비극성인 걸로 휘발이 돼야 되는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양이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지점이 극성을 이해를 한다면 거기서 연결되는 어, 원리라는 거죠. 아이고, 먼지 새까맣네요. 큰일 났다. 안 보여서 돋보기로 바꿨었는데, 어, 네. 자료를 주세요. 쓸 수 없는 내용이네. 자료는 제가 제공은 조금 음, 그렇고요. 네. 네. 정식 앞에 거는 수업은 제가 메모를 쭉 했는데, 네. 이거는 육각형 이 벤젠골이 그릴 수도 없고, 그래서, 네, 맞아요. 이거는 극성도를 설명하려고 그냥 가져온 거라서 쭉 한번 지금 여기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이 시사점은 그 음, 원자 간 공유 결합으로 분자의 극성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자마다 나는 극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극성이 이만큼의 극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만큼의 극성도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네.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한쪽으로 쏠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자석의 남극과 북극처럼 서로 다른 성질이 있고 한쪽에서 한쪽으로 붙으려는 힘이 생깁니다. 전자가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한쪽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는 게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그 자석처럼 델타 마이너스는 델타 플러스에 또 붙으려고 하겠죠. 여기도 다른 분자의 델타 플러스에 또 붙으려고 하겠죠. 음. 음. 이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알고 가져가시면 좋을 포인트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분자들이 그들끼리 붙으려고 하고 있고 어떤 극성이 없는 애들은 비극성 분자는 여기에 붙지 않으려고 하는 중도의 세력이 있겠죠. 나는 극성이 없어. 그냥 나는 여기 붙지 않을래 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극성도의 최대 예시가 요 왼쪽에 있는 표 먼저 볼게요. 이 폴라리티의 가장 큰 분자가 바로 물입니다. 그리고 최소가 여기 알칸 써 있죠. 아까 얘기했던 탄화수소예요. 탄화수소 C하고 H로만 이루어진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계는 물과 탄화수소만 있는 건 아니죠. 아주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이 존재합니다. 전기 음성도가 강한 그 산소가 어떻게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분자는 제각기 다른 극성도를 가지게 됩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물하고 이 탄화수소에 상대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기에 이제 나타나 있고요. 우리 향기화학 제품들의 성분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위치를 하겠죠. 극성도에 영향을 주는 이런 중간에 위치하도록 쭈루룩 나열하도록 영향을 주는 작용기라는 게 있어요. 그 작용기를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적어놨고요. OH, COHN, COH, COR, ORH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거고 예상하다시피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강한 것이 우리 주기율표 중에서 산소였잖아요. 이 산소가 몇 개 붙어 있느냐,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작용기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서가 물 다음으로는 요 카복실릭 애시드, 산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보통 식초에 들어가는 아세틱 애시드, 아세트산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류. 그다음에 알코올류. 알코올류는 대표적으로 에탄올이 있겠죠? 에탄올이 많이 쓰는. 그리고 주정으로 뭐 먹을 수도 있는 이 에탄올이 그 다음에 위치합니다. OH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CO 본딩 배웠었죠? CO 본딩이 중간에 있고 양쪽으로는 탄화수소를 R로 표현한 거예요. R이 붙어 있는 이런 알데하이드 케톤류가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유해물질이라고 처음에 전주기 할 때 얘기했던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가 요 알데하이드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케톤류도 우리 향료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작용기입니다. 그다음에 에스터. 에스터는 어때요? 우리 과일 향료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 작용기죠. 그리고 이서기도 굉장히 있고요. 가끔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털피노이드 계열, 천연 오일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알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천연 오일로만 구성을 한다. 걔네들은 여기에 많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용질, 천연 오일 용질을 물이라는 용매에 녹인다. 라고 하면 당연히 나는 너네 물에 녹지 않을래. 나는 여기 극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을래. 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천연 오일만 둥둥둥둥 떠다니게 되는 이런 현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방금 산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산소가 어떤 게 끌어당기는
빌런 역할을 많이 하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극성이 굉장히 세고 이런 착착 붙는 이런 극성을 띠는다고 얘기했지만 산소도 있고요. 여기서 얘기 안 한 질소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네, 극성도를 알아봤는데 분자의 극성도와 분자의 분자량 이 두 가지의 핵심. 분자의 극성도와 분자량. 여기 분자량. 새로운 게 하나 개념이 더 들어와요. 분자량에 따라서 우리 제품의 물리적 성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품성으로 되게 되고요. 먼저 지금 새로운 개념인 분자량을 좀 먼저 보면 molecular weight라고 하고요. 분자 화합물 1몰당 질량값을 그램 단위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1몰이라는 거는 원자나 분자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위예요. 그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래서 아까 탄소 있잖아요. 이 탄소의 1몰이 몇 g이었냐면 12g이었어요. 그래서 탄소의 몰레큘러 웨이트가 얼마냐? 그러면 12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분자량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휘발성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 그러니까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휘발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분자량이 크면은 휘발성이 작겠죠.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들어갈 그 개념이 극성도예요. 극성도.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를 가진 분자는 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끼리 이렇게 뭉쳐있는 향기 제품에는 극성도가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공기는 산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것들 비극성이니까 얘네들끼리 결합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결합이 있고 이거를 끊고 나가기가 조금 더 어렵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뭉쳐 있다가 공기는 비극성이기 때문에 이걸 끊고 나가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향료 중에서도 극성 분자인 경우에는 이 공기 중으로 더 휘발되기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기차 상태가 되기가 비극성 분자에 비해서 어렵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내용이고 전반적인 내용은 어쨌든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휘발성이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물리적 성질이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용해도예요. 용해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성도가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분자 간 인력은 용해도에 영향을 줍니다. 분자 간 인력은 극성도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때 서로 인력이 생기겠죠? 붙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 인력보다 분자와 용매의 인력이 클 때 용매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네. 지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어요. 용질이라는 것이. 근데 용매에 만약에 이게 용매고요. 만약에 이제 탄화수소만 있는 천연 오일 같은 거, 걔네들은 이 극성도가 굉장히 높은 애들하고 섞이지 않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것보다 극성도가 만약에 물이 1.0이라고 했을 때 천연 오일은 뭐 0.1이었어요. 극성도가. 근데 여기 용질로 에탄올 같은 0.8 정도의 용매를 더 넣어준다. 그러면은 이들이 섞일 수가 있겠죠. 극성도가 비슷하니까. 음. 그 비슷하진 공격한 않지만 하여튼 예? 아
비슷하지는 않잖아. 아, 물과 에탄올을 섞는다는 뜻이군요. 비슷하다는 뜻, 비슷하다 그 뜻이군요. 아, 네. 물하고 물이 1.0이었어요. 상대적인 예. 극성도가. 그리고 천연오일이 0.1이었어요. 음, 근데 얘네들을 섞으려고 해요. 근데 안 섞이겠죠. 너무 극성도가 다르니까. 음, 근데 이 중간에 중간 정도의 극성도인 용매를 넣어주면 물하고도 얘네들도 섞이고 이 오일하고도 0.8인 에탄올하고 섞이고 아, 이런 용매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지속력이에요. 같은 양이라도 베이스 용매에 따라서 지속력이 달라질 수 있다. 직접 분사형이란 자율 휘발형인 걸로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봤는데요. 지속력이라는 건 뭐예요? 잘 용해가 된 상태에서 휘발도가 좋고 그 휘발도가 좋은 상태로 잘 유지가 되면 지속력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직접 분사형 경우에는 용매가 얼마나 잘 보류하냐에 따라서 지속력이 좋아요. 그리고 자연 휘발형 경우에는 보류성보다는 휘발성이 더 영향을 받아요. 얘는 그냥 놔둬도 스틱 따라서 나와서 휘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휘발성에 더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 보류한다는 거는 이 직전 분사형인 거 잘 보류한다는 거는 극성도가 높고 분자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극성도가 높으면 당연히 조금 더 보류하려고 하겠죠. 우리 공기는 비극성이니까. 그리고 자연 휘발인 제품의 경우 휘발성에 영향을 받는데 잘 휘발한다는 것은 극성도가 낮고 분자량이 낮다라는 거예요. 저랑 작다. 됐죠? 여기까지 알아본 작용기에 따른 화합물의 극성도와 분자량 요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더불어 나타나는 제품의 물리적 성질을 알아볼 거예요. 여기에 그 극성도와 휘발도 X축, Y축에 되어 있는데요. X축은 극성도를 로그 값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뒤집혔으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극성도가 낮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비극성 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탄화수소 이렇게 체인으로 되어 있는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Y축 같은 경우에는 휘발도예요. 휘발도는 전반적으로 분자량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죠. 분자량이 작을수록 휘발이 잘 된다 했으니까 보기에도 되게 작아 보여요. 에탄올을 되게 작아 보이죠. 밑에 갈수록 뭔가 환구주로 엄청 커 보이죠. 이런 것들은 작으면 작을수록 휘발도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음, 이 휘발도 내에서도 아까 극성도에 따라서 순서가 다르다고 잠깐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 같은 휘발도 선상에 있을 때 같은 분자량, 비슷한 분자량일 때 비극성일수록 먼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료 중에서도 우리 탑 미들 베이스 이렇게 피라미드 그리잖아요. 탑 중에 탑으로 나와 있는 거는 디리모넨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리모넨은 우리 그 시트러스의 대부분 메이저로 들어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향료를 접하셨을 때, 그리고 조향을 했을 때, 냄새를 관능을 하면은 이런 디리몬의 시트릭한 게 먼저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 작용기별로도 극성도가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분자량을 모두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화학 구조를 보고도 대량 휘발도가 높을 것이다, 분자량이 낮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발할 때 그 받아본 원료의 화학 물리적 특성을 보고 분자량 몇이다라고 숫자를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일부가 되었고, 이 물리적 성질들을 제품별로 조금 한번 케이스 잡아보면은, 이제 용해도에 같은 경우에는 향수나 섬유향수의 용매는 에탄올하고 물과 같은 극성 용매를 사용하는데, 극성도가 낮은 향료를 사용하면 층분리나 석출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향료들의 성분을 극성도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용매 설정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연 휘발형인 디퓨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형이나 애착 모두 그 용해가 잘 되어야 되고 이것들이 균질하게 용해가 된 상태여야지 풍성한 발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용해도에 더불어서 발향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휘발성하고 지속력이거든요. 휘발성과 지속력을 발향력이라는 카테고리로 한 번에 설명하자면 휘발성 탑미들 베이스 피라미드 에서 발향이 좋다는 거는 휘발이 잘 되면서 지속된다는 의미고 직접 분사하는 섬유향수나 향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베이스 향료와 용매를 잘 썼느냐에 따라서 발향량이 결정이 됩니다. 왜냐면 보류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연 휘발형인 경우에는 고체 방향제나 리드 방향제 같은 경우가 될 텐데 휘발도가 얼마나 좋은 용매나 그 조합이 잘 된 향료를 썼느냐에 따라서 발향량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지금 네, 벌써 50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좀 질문이 있으실까요? 나중에 들어오신 두 분 오늘 참여자가 많지 않아서 음소거를 좀 해제해 주시고 좀 얼굴 보면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자꾸 고양이가 방해를 해서 소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 껐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 이어서 해도 괜찮을까요? 시간이 이제 많이 촉박한 것 같아서 오늘은 쉬는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어서 할게요. 저는 아까 처음에 품질 관리 경험을 좀 나눠봤잖아요. 변색 변치도 있을 수 있고 향이 매번 올 때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앞서 배운 물리화학적 원인으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이제 첫 번째, 용해되지 않거나 불투명하거나 층분리되는 현상. 이거는 바로 용해도겠죠. 용해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발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거나 잘 휘발되지 않는 현상, 잔여물 남는 현상. 이거는 이제 휘발성이 좋지 않은 어떤 원료가 들어가게 된 거죠. 아예 휘발이 안 되는 원료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개발 단계에서 원료를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색 변치 현상.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서로 반응을 해서 아니면 산화되거나 어쨌든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겠죠. 이런 거는 개발 단계에서 미리 그 방지할 수 있는 원료를 더 넣거나 아니면 빼거나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질문을 채팅으로 많이 해주셨구나. 네. 제가 이 페이지만 하고 차근히 답변 드릴게요. 네. 변색 변치의 경우에는 그렇게 미리 방지제를 넣거나 아니면 변색이 되는 요인을 빼거나 아니면 그 반응이 좀 덜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유해 화학물질 화학 반응이래요. 이것도 화학 반응이고 개발 단계나 시제품 품질 시험 당시에
가옥 조건에서 위의 화학물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할 때 몇 년 주기로 요거를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하자. 뭐 이런 기준을 세워볼 수가 있어요. 아예 안 생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 이거는 휘발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인화성이라는 물리화학적 특징인데, 연소성이 있는 이런 물질들을 좀 배제하고 관리를 한다던가, 유통하거나 보관한다. 이런 것들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수성과 소수성을 또 말씀드릴 텐데 이것도 극성도하고 바로 직결되는 성질이에요. 아까 물이라는 것이 극성 중에서 극성이라는 물질로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극성도가 굉장히 높은 이 물과 친하다라고 해서 친수성이라고 하고요. 나는 극성이 별로 없어서 이 물하고 친해지는 그 전자의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력이 별로 안 생겨. 라고 하면은 나는 물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야 라고 해서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소수성에서 대표적인 것이 또 탄화수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보통 성분 간 잘 섞이지 않는 이유가 이런 극성도의 차이가 굉장히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간극을 이어줄 용매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향수나 섬유향수의 용매가 알코올이고 물인데 알코올 굉장히 약간 들어가고 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품성 또는 인체 안전성의 이유로 비극성 용매를 많이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하고 이게 향유라고 할게요. 얘가 오일이에요. 그리고 물하고 이렇게 섞어야 되는데 이 간극을 메워줄 약간 비극성도가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용매를 써야 되는데 이 용매는 보통 콜솔벤트라고 해서 친수성도 되고 소수성인 경우도 그런 특징도 갖고 있는 용매인데 이런 용매는 좀 인체에 안전성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해결 방법으로 계면활성제를 많이 적용하시죠. 많이들 알고 계신 계면활성제의 특징, 그런 원리를 좀 알아볼게요. 그, 음, 친수성과 소수성, 에서 그들을 연결해주는 활성시키는 것을 계면활성제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계면을 활성시킨다? 우리 참여를 잘 해주고 계신 윤영님. 고체다, 액체다 이렇게 자연에서 구분되는 이런 경계면을 깨뜨린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경계면이 굉장히 극성도가 높은 애들끼리 뭉치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소수성 물질 위에 물방울. 왜냐면 아까 극성이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에 또 델타 마이너스가 붙고 이렇게 인력이 생긴다고 했죠. 근데 이 극성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들끼리 뭉치려는 똘똘똘 물리치려는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표면 장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표면 장력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보죠. 술을 따랐을 때도 여기 끝까지 채우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게 보이고, 이제 우리 술, 잔 채울 때 많이 보는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요거를 깨트린다라고 해서 이런 계면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해서 계면 활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물하고 소수성인 탄화수소를 연결시켜서 똘똘똘 뭉치려고 하는 거를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렇게 하이드로필릭, 물과 친한 포션이 해당되게 되고요. 물과
친하지 않은 포빅 포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탄화수소로 고리로 대부분 되어 있고 이 탄화수소와 닮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당연히 산소와 같은 끌어당김 굉장히 있는 친수성, 극성도가 있는 분자들이 분포하게 되겠죠. 그 중에서 걔네 중에서 이온성이 있으면 여기 밑에 부분에 이온 계면활성제라고 하고 이온이 없다. 이온성이 없는 그냥 공유 결합으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논아이오닉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거는 대부분 논아이오닉이에요. 요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화장품에서나 쓰고요. 그런 세척력이 굉장히 필요한 경우에 아래까지 가시면 되고 한기화학 제품 어차피 한기 오일만 계면 풀어주면 되는 거라서 요거 논아이오닉 비이온성으로 씁니다. 인체 안정성도 가장 높고요. 자, 이렇게 생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 이 표는 아까 여러 가지 극성도가 있고 여기서 극성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을 때 연결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향료들, 조합 향료라고 해도 이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알칸하고 알데하이드, 에스터, 여기 분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알코올은 엄청 분자량도 작고 극성도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얘네 둘만 섞는다고 하면은 잘 섞이지만 여기에 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계면활성제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음. 계면활성제는 이렇게 공 모양으로 생겼어요. 용지를 감싸서 미셸이라는 걸 만듭니다. 미셸, 여기 있습니다. 철자. 미셸 크기가 가시광선의 파장인 400에서 800 나노미터. 800 나노미터. 이게 크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파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의 빛의 파장이 특히 가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라는 파장이 400에서 800 나노미터예요. 가장 작은 게 400이잖아요. 여기는 보라색 쪽인데 그것보다 얘 미셸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하지 못하고 통과해서 우리가 이 매실을 못 투명하게 본다는 것이죠. 어디가 색을 보는 원리는 어떤 이 성분이 있으면 이 성분의 가시광선이 튕겨져 나와서 만약에 400나노미터의 가시광선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얘가 흡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보라색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미셸로 공으로 만들어주면 반사를 하지 않고 튀어나오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서 간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 때문에 투과되어서 투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물과 같은 극성 용매의 소수성, 용질을 용해시키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노멀 미셸이라고 하거든요. 오일 인 워터. 이런 것들을 보통 가용화라고 하고요. 이때 사용하는 계면 활성제를 가용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버스 마이셸 워터인 오일 이런 공을 만드는 것을 유화라고 해요. 에멀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크림 같은 경우 제 화장품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겠죠. 이렇게 오른쪽에서 봐서도 오일인 워터 이런 것들이 생활화학 제품에서는 많이 사용하게 돼요. 네, 지금까지 이제 불안정성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용해시키는 방법, 특히 극성도가 너무 달라서 연결하는 계면활성제를 좀 봤어요. 그리고 다른 불안정성의 원인은 화학 반응이 될 수 있겠죠. 화학 반응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옥시데이션입니다. 산화 반응이에요. 이 세상에는 변화하지 않는 물질이
없잖아요. 모든 물질은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제품도 언젠가는 변화를 합니다. 유통기한을 이제 두고 유통을 하는, 사용기간 두고 유통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면 화학 반응 변화 속도는 좀 늦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화학 반응인 산화 반응을 알아보고 어떻게 산화를 방지하는지 배워볼게요. 산화란 이 산소와 결합하여 얻거나 전자를 잇는 반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산화의 요인이 무엇일까요? 뭔가 산화 계속 하니까 여기 산소도 굉장히 많고 산소가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산소가 우리 산화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산소는 우리 지구의 공기 중에서 20%입니다. 분포하는 그 공기 중에서 20%를 분포하는 분자로 빛 에너지를 이렇게 받으면 전자 껍질을 돌던 이 전자가 이렇게 균형감 있게 돌던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들뜬 상태가 돼요. 뭔가 들떠 있어요. 사실 이 억택 규칙을 만족하던 산소는 이 전자가 한쪽 쏠리면서 강력한 산화 물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질에 가서 전자를 빼앗거나 들러붙어서 산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쇄 반응에서 산화의 개시, 이동, 종결이 있는데요. 이거는 산화를 개시를 하는 거고, 개시. 그리고 얘는 이동하고, 종결. 종결과 같은 이런 연쇄 산화 반응이 있고, 산화를 개시하는 요인은 방금 얘기한 이 산소가 있어요. 산소. 여기 원인이 1이 산소. 그리고 두 번째는 빛 에너지가 있겠죠. 빛 에너지. 세모로 할게요. 그러면 빛 에너지가 여기 공유 결합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전자가 혼자 떠돌게 프리 라디컬, 혼자 떠돌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열이 있습니다. 열. 열을 세모로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1, 2, 3번은 보통 되게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안내사항이 많이 있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빛 차단을 해주시고 갈색병에 그리고 공기 상층불 최대한 드나들지 않도록 잘 봉하거나 아니면 상층불을 최소화한다. 이런 내용의 원인이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금속입니다. 금속. 금속은 이제 처음에 그렇게 세공됐을 때는 완전하지만 어쨌든 이 금속이라는 원자는 양이온이에요. 이온성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도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전자를 자꾸 목말라 하죠. 전자를 자꾸 가져오고 오고 싶겠죠. 전자가 부족하니까 늘. 그래서 금속까지. 우리 제품에 이런 금속이 많이 닿아 있으면 그만큼 빨리 산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빛 에너지는 산소를 활성화시키기도 하지만 멀쩡히 있는 이 공유 결합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의 화학 반응이 좀 더 빨리 속도를 좀 올리는 그 영향을 미치고요. 금속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양이온이니까 프리 라디컬을 만들도록 전자를 빼져가서 프리 라디컬을 만들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동은 당연히 이제 나온 이 프리 라디컬이 다른 거 여기 있는 공유 결합을 또 뺏어가는 거예요. 여기 공유 결합을 또 뺏어가지고 자기는 완전해지고 얘를 또 프리 라디컬 만들고 얘가 또 이쪽으로 가가지고 산소랑 해가지고 또 프리 라디컬 만들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고 종결은 같은 처지끼리 만나서
완전하게 프로덕트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산화 반응을 방지하려면 늘 얘기했던 상층부 공기가 최소화하게 되고 외부 공기 차단하게 봉해주고 갈색 차광병을 사용하고 또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을 합니다. 금속 이물질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특히 천연 오일을 다루실 때 천연 오일은 이런 이중 결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산화가 되기 되게 좋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털피노이드 계열이. 그렇다 보니까 금방 변질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냄새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요. 그래서 특히 천연 오일을 보관하실 때는 냉장 보관하는 걸 추천드려요. 더 크리티컬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종결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연쇄 반응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항산화제라는 거를 넣는다는 거예요. 항산화제의 역할은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대신에 자신이 가서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종결하는 반응에서 항산화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 뒤에서 한번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알코올도 산화 반응을 합니다. 알코올은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에탄올에 해당되겠죠. 프라이머리 알코올. 네. 그게 한번 산화가 되면 산소를 만나거나 전자를 빼앗기거나 하면 알데하이드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한 번 더 가면은 산이 돼요. 카복실릭 애시드.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이 이렇게 주된 용매인 향수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향수는 조금 신내가 나죠. 숙성취라고 하는데 약간 막걸리스러운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산이 많이 생겨서 그래요. 그리고 알데하이드라고 하면은 아까 또 유해물질이라고 제가 대표적인 얘기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각이 나죠. 이런 용매를 사용하다 보면 알데하이드가 잘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제라는 품목을 유해물질 관리하는 항목으로서 대표적으로 포름알데히드를 설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래되면은 포름알데히드가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환경부에서는 이제 방향제 함유 제한 물질로 지정을 했고요. 생활화제품 안전 확인 물질로서 출시 전과 유통 중에 시험 분석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보통 숙성이라고 알고 있는 아세탈 에이징 리액션입니다. 우리 향료 처음에 조합하거나 향수를 만들었을 때 숙성 기간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공방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숙성도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 메커니즘 이름으로 아세탈 에이징 리액션이라고 하고요. 이런 케톤이나 알데하이드의 류의 향료가 알코올과 만나서 이 CO 본딩이 알코올기로 에테르기로 이렇게 젓가락 딱 떨어지듯이 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숙성이 되느냐? 숙성되면은 약간 처음에 조합했을 때보다 라운딩 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부드럽다라고 느껴지게 되거든요. 이런 케톤하고 알데하이드는 약간 까슬까슬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에테르기나 알코올기로 가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치가 있어요. 이건 작용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 10일에서 2주 정도 가면은 지나게 되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반응입니다. 안정한 상태로 모두 반응을 마칩니다. 근데 만약에 pH가 약산성인 경우에는 요 카보닐기에 좀 더 일렉트로필릭 한다는 게 전자가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하기가 쉽거든요. 이 메커니즘이. 그래서 좀 더 빨리 숙성이 됩니다. 약산성인 경우에는. 근데 이 약산성을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 물이 약산성이거든요. 그냥 물 받아서 pH 측정하면은 약산성이에요. 물에는 CO2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용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많이 쓰는 용매인 경우에는 이런 속성 반응도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려요. 이 반응은 산화 반응은 아니고요. 친해성 취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산화 반응이에요. 항산화 반응은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대신해서 본인이 산화되는 반응이라고 했고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비타민 C를 가져왔어요.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E에다가 아세테이트라는 작용기가 한 번 더 붙은 거예요. 물질이. 그래서 여기에 한번 공격을 해가지고 전자를 여기를 띄어내는 방식으로 얘는 공격을 당하는 거겠죠.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번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리 라디컬이 한 번 더 와가지고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2단계로 방지를 하는 항산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여기 이중결합에 있는 전자까지 내주거든요. 여기에 있는 OH에 있는 프리 라디컬과 이 이중결합에 있는 프리 라디컬 2개 해서 여기에 한 번, 여기서 두 번, 그리고 여기 이 이중결합에 있는 게 라디컬 2개니까 여기서 세 번, 네 번 해서 네 번에 걸쳐서 항산화 기능을 하는 항산화제예요. 비타민 C가. 근데 얘는 프리 라디컬만 상대를 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진짜 빨라요. 그래서 제품에 넣었을 때는 금방 갈변되고 특히 향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적합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셨지요? 자, 2강 들어갑니다. 화학기화학 제품의 인체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아, 여기 안전성이에요. 네, 안전인데. 그 2강에 들어가기 앞서서 1강에서 보여드린 향기화학 제품의 전주기 기준으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챙겨야 하는 규제와 서류들을 좀 안내 드릴게요. 자, 처음에 연구 개발 시 원료의 뭔가 그 특성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 했잖아요. 네, MSDS라는 서류를 요청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 그 성적서를 아직 받을 수는 없어요. 생산된 품목을 최소 수량 구매를 해야 되는데 연구 개발할 때는 그 전이기 때문에 프로덕트 스펙시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받으셔도 돼요. 대신 MSDS를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특정 내가 원하는 그 항목을 이 들어간 프로덕트 스펙시트를 달라고 하세요. 그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료를 도입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제품 제작을 하잖아요. 파일럿 생산을 할 때 MSDS랑 이프라 같은 경우는 이 향유에 대한 이프라 자료, 그리고 알러젠 데이터, 레터 오브 컨퍼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확약서예요, 확약서. 우리 지역의 제품이 어떤 품목으로 어떤 나라의 법을 따라서 출시를 할 것인지에 따라 이 안전 확인 물질이 다르겠죠. 근데 그 원료를 제공하는 원료사한테도 그 원료에 이 주요 안전 확인 물질이 없음을 확약하라라는 거를 받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법적 장치입니다. 최종 책임 판매업이 당연히 최종 책임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거꾸로 조사를 했을 때 역조사에서 그 원료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확약서가 이제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Certification of Analysis COA 이거는 매번 생산된 로트마다 COA를 받아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을 항상 관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신고하고 출시하기 전에 음 시험 성적서를 받아야지만 환경부에 그 제품을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들어가 있는 항목이 요 두 가지예요. 안전 확인 물질하고 용기 시험 판정. 그다음에 얘는 부가적으로 어 필요한 경우에 이제 받아보시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나라에 출시를 하느냐 수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의 인하점을 판정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확인을 하고 가면은 훨씬 좋으니까. 어 이거는 이제 출시하기 전에 요 단계에서 해야겠죠. 만약 그 나라에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특히 음 인화성 물질을 취급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70 인화점이 70도 이상인 것만 우리는 받을 거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시제품 제작이나 연구 개발 단계에서 이 물질이 70도를 넘는지 이 위험물 판정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그다음에 생산하고 유통할 시에 이 시제품 제작, 제품 신고, 품질 시험 단계에서 세운 그 품질 기준에 따라서 음 시험 분석 성적서를 3년 주기로 실행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 제품 신고 번호도 3년 주기로 갱신하거나 계속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이 주요 안전 확인 물질 말고도 어 "우리는 이 물질이 안 들어 있습니다."라고 확약하고 넘어가는 경우 그런 항목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렇게 분석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좋죠. 그리고 입출고되는 그 원료를 보관하는 것은 보통 3년 기준입니다. 3년. 서류도 3년 보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류 관리를 하시게 되면 돼요. 이제 그 신고 방법들을 영상으로 교육 영상을 틀어 드릴게요. 자, 1부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마케입니다.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확인 신고 과정, 그중에서 확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리만 아시다시피 나오는데. 세계 파는 제품들은 전부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죠. 마찬가지로 디퓨저나 방향 스프레이 같은 제품도 잠시만요. 생활화학 제품이란 네, 제가 공유를 다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로마케입니다.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확인 신고 과정, 그중에서 확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리만 나와요. 아시다시피 요건가 봐요. 하는 제품들은 전부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죠. 마찬가지로 디퓨저나 방향 스프레이 같은 제품도 생활화학 제품이라는 항목에 묶여서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13분류 35품목이 생활화학 제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원래 살균 제품과 구제 제품도 다른 생활화학 제품과 같이 확인 및 신고 과정을 거쳤는데 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문에 해당 항목만 기관이 조금 달라서 다른 과정을 거칩니다.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정된 시험 검사 기관에서 안전 기준 확인 과정을 거친 후에 발급된 서류들을 기반으로 환경부에 신고를 하고 신고 증명서가 발급되면 그때부터 제품을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과정으로는 먼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 기관에 제출하여 시험 검사 후
적합 판정이 나오면 확인 결과서가 발급됩니다. 그 확인 결과서 바탕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품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번 1부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기 전, 그러니까 제품 신고하기 직전까지 진행해야 하는 안전기준 확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표 제품과 파생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대표 제품은 제품을 처음 출시를 할 때 거치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소개드리는 안전기준 확인 과정과 추후에 설명드릴 신고 과정을 모두 진행하고요. 파생 제품은 지금 설명드릴 안전 확인 과정을 따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진행하지 않고 신고가 완료된 대표 제품과 비교해서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고 안전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확인의 절차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큰 틀은 이렇습니다. 안전 기준 확인 준비와 신청 접수, 안전 기준 적합 확인, 확인 결과서 발급 순으로 진행합니다. 확인 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 사항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면 동일한 원제품 4개, 용기까지 그리고 만약에 용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면 용기와 관련된 시험 의뢰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확인 신청서 일부,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일부, 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일부, 화학 물질의 비함유, 비사용 확약서 일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일부 이렇게 해당됩니다. 해당 시에는 아래 서류들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고 지정 기관에서 시험 검사 과정을 거쳐 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 확인 결과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확인 결과서 유효 기간 종료 90일 전에 갱신을 해야 하는데, 갱신인 경우에는 그 신고 증명서 사본과 확인 결과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관에서 어떤 항목들을 시험하고 필요로 하는지와 위에 말씀드린 제출 서류 작성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기준 시험 항목은 품목별로 모두 상이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방향제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량 제한 물질 시험과 두 번째로 용기 용량 시험을 합니다. 아래 보시는 표는 두 가지는 함량 제한 물질인데요. 왼쪽 표는 직접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화학적인 반응 등에 의해 생기는 유해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표의 7가지 항목들을 시험합니다. 함량 기준에 미달이 되면 불합격 처리가 되고요. 오른쪽 표는 사용 물질입니다. 함량 기준 내에서 의도를 하고 사용하는 물질이므로 이는 신청자가 이 물질을 얼마나, 그러니까 몇 퍼센트 사용을 했다라고 적어줘야 합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용 물질에 추가적으로 어린이 보호 포장 물질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물질이 함량 기준 미만이라도 내에서 함유가 돼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 물질 중 향료나 베이스 성분에 해당되는 것이 다수 있으니 꼭 신청 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함유 금지 물질입니다. 다음과 같은 표의 물질들은 전부 제품에 함유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은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의도하지 않게 검출이 되더라도 전부 5ppm 이하로 검출되어야 합니다. 이 물질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안전 확인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용기 용량 시험입니다. 용기 용량 시험은 겉모양, 강도 및 누수, 용량이나 중량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시험하게 됩니다. 겉모양은 우선 필수 검사 대상입니다. 강도 및 누수에서는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경우에는 강도 및 누수 검사가 필수인데 이제 유리 용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깨지니까 감도 검사에서 제외가 되고요. 누수 시험도 재잠금이 불가능한 용기나 별도의 용기 중 잠금이 되지 않는 용기는 누수 시험에서 제외됩니다. 중량 또는 용량 시험은 누수 시험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전용 용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무래도 보통 제품을 판매할 때 다양한 용량과 용기를 사용하므로
마찬가지로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그 확인 신청서를 주요 내용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신청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직접 생산인 경우에는 본인 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수탁자 정보 기입은 OEM 방식이면은 수탁자에 대해서 전체 기입해 주시면 되고, ODM 방식은 이미 수탁자 정보를 신청인이 적었으므로 제조 방식에만 체크해 줍니다. 다음은 이제 신청 제품 정보를 작성해 줄 건데, 제조 수입 항목의 경우 제품 제조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료는 다 중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이걸 배합하는 공장이 한국에 있으면 제조입니다. 제품명은 반드시 한글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영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용량의 경우에는 정확한 값과 단위를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 아까 위에서 용기까지 완제품 4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출한 용기의 용량 기준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품목 용도 제형은 그냥 아무거나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분류 중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품목 용도 제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소개드리면은 품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이렇게 제형은 분사형과 비분사형 크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용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결정된 품목에 따라서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는 해당이 된다면 여러 개 선택해서 다용도 제품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품 정보서 작성 방법입니다. 먼저 제품 사진은 제품의 앞면과 뒷면 사진을 찍으면 되고, 이렇게 앞뒤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임의적으로 앞뒷면을 정해서 사진을 첨부해 줍니다. 다음은 제품 설명서인데 이 사항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만 적어도 상관없는데 주로 작성을 하실 때 기존 유사한 제품들의 이미 작성된 정보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또한 주의사항으로 부가 기능을 작성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신고를 할 때 품목을 방향제로 설정을 했는데 부가 기능에다가 살균 탈취 효과가 있다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다음은 성분 및 배합비 작성 방법입니다. 꼭 들어간 성분 전부 다 적어주실 필요는 없고, 구분 항목에서 보시다시피 최대 함량 물질, 주요 기능 물질, 보존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존제, 사용한 함량 제한 물질, 어린이 보호 포장 적용 기준 물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물질 중에 최대 함량 물질을 입력을 해주실 때 말 그대로 제품에서 제일 많이 들어간 물질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들어간 물질이 정제수일 경우에는 정제수 다음으로 많이 들어간 물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주요 물질에 이번에는 그 주요 기능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각각의 품목마다 주요 물질들, 그러니까 목적에 맞춰서 들어간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제 같은 경우에는 향이 목적이니까 주요 물질, 주요 기능에 향료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성분명, 카스번호, 배합비, 용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 확인 과정에서는 배합비는 주요 물질과 보존제는 범위값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데, 다만 함량 제한 물질과 어린이 보호 포장 적용 물질은 범위가 아니라 정확한 배합비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방향제 품목인 디퓨저 제품인데 부착률이 20%네요. 베이스 성분비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주요 물질에 가장 배합비가 높은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가 주요 물질에 적혀 있습니다. 배합비는 전체 제품 기준으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베이스 80%에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가 90%이므로 전체는 72%로 적어졌습니다. 주요 기능에 향료를 적어주고 보존제는 없습니다. 함량 제한 물질에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가 향료에 들어가는 알파피넨이 해당이 돼서 적어줍니다. 베이스 성분에 있던 어린이 보호 포장 적용 기준 물질에 해당되는 물질도 적어줍니다. 다음은 그 비함유 비사용 확약서 작성입니다. 제출자와 품목 제품명 제형은 위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 줍니다.
원료 물질 수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 물질의 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앞에 예시를 기준으로 하면 베이스와 향료 이렇게 두 가지이므로 두 가지라고 작성을 해줍니다. 원료 납품자 수는 원료 물질을 공급한 업체 수를 작성해 줍니다. 이제 함유 금지 물질을 적어주셔야 하는데 함유 금지 물질을 사용해서 적어주는 게 아니라 함유 금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서 확인 차원에서 적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기준의 함유 물질과 해당되는 품목의 함유 금지 물질을 적어줍니다. 품목이 방향제이면은 이제 공통 함유 금지 물질과 방향제만의 함유 금지 물질을 적어줍니다. 두 번째로 사용 물질은 함량 제한 사용 물질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C 항목에는 어린이 보호 포장 적용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때 물질과 함께 함량 B까지 추가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네, A 항목에 적어주셔야 할 공통된 함유 금지 물질은 8가지로 다음과 같고 또 품목마다 또 금지 물질이 추가로 존재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예시로 그 방향제의 함유 금지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B 항목에 적어주셔야 할 함량 제한 물질 중 사용 물질입니다. 해당되는 물질이 있다면 적어주셔야 합니다. C 항목에 적어주셔야 할 어린이 보호 포장 물질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물질이 있다면 적어주셔야 하는데 이때 함량비와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설명드렸던 내용 토대로 비함유 및 비사용 확약서 작성 내역입니다. 함유 금지 물질의 공통 함유 금지 물질과 방향제 품목의 함유 금지 물질을 전부 적어주고 아래 사용 물질로는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를 적어줬습니다. 이 베이스에는 어린이 보호 포장 적용 물질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C 항목을 적어주지 않았는데 아까 예시와 같이 베이스 또는 향료에 어린이 보호 포장 물질이 존재하면 함량비와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양 스프레이 같은 제품도 생활화학 제품이라는 항목이 묶여서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지난번에 확인 과정에서 발급받은 확인 결과서와 기타 서류들을 기반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온라인 사이트 챔프에서 신고 과정을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메인은 다음과 같고요. 최초 대표 신고 시 생활화학 제품 항목의 제품 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대표 제품 신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 신고 버튼을 누르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 먼저 신고 유형에서 제조 수입 여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수입을 체크하면 추가로 창이 뜨는데 수입한 제품의 국가와 회사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조 방식에는 직접 생산, OEM, ODM, 그 외 기타 사항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OEM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ODM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 정보와 아래 관련 서류 업로드 과정에서 ODM 증명 서류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방식으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조를 했는지 제조 방식에 대한 설명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대표 파생 변경 갱신 중에는 제품을 만들어서 최초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표 신고로 진행하면 됩니다. 파생 신고 같은 경우에는 대표 신고가 완료가 되고 대표 제품에서 안전 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파생 제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같은 제품인데 향이 다른 제품이 있죠. 이러한 경우에 파생 신고를 합니다. 대표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그 대표 신고한 제품의 파생 신고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변경 신고 같은 경우에는 대표 제품에서 무언가가 변경이 있을 경우입니다. 제품명이 변경이 되었다던가 용기가 추가가 되었다던가 하는 상황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갱신 같은 경우에는 대표 제품의 판매 유효기간 3년이 되기 90일 전에 갱신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때 진행을 할 때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다음에 제품명을 작성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 결과서 기반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제품명에는 확인 결과서와 동일하게 써주시면 되는데 제품명은 반드시 한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괄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아래 설명드릴 표시 도안에서는 괄호 안에 들어갈 외국어보다 한글 글씨 크기를 크게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분류 품목과 제형에서는 저번에 했던 확인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조 연월은 별도 표기 체크해 주시면 되고 유통기한이 정해진 경우에는 개월 단위로 입력을 해주시고 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어른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워시액이나 부동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액성 같은 경우에는 세정 제품이나 세탁 제품, 세정제나 세탁세제, 섬유 유연제 중에 액체인 경우에만 필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액성이란 거는 pH 농도에 따라서 알칼리성, 중성, 산성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건데 지금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애초에 분류해서 세정 제품이나 세탁 제품을 입력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중량, 용량, 매수는 확인 과정에서는 샘플로 보낸 그 대표 용량으로만 입력을 했는데 지금 신고 과정에서는 범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단위는 일치시켜 주셔야 하고 대신 이렇게 범위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기타 첨부 서류에 용기의 재질이 다른 경우에는 용기 검사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거나 용기의 재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용기 재질이 같음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표준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희석이나 농축해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 포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안전 확인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조금만 더 붙이자면 여기서 봐야 할 건 자동차 워시액이나 부동액, 세탁세제 같은 항목이면 무조건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사용 방법에는 특정 용법이나 사정 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방법을 명시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문구인데요. 네, 필수사항입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입력하되 반드시 하나 이상의 문구를 입력을 하고 고시 별표 5에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시에 표기된 문구를 그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네, 고시 별표 5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서 필수 주의사항 문구와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말 그대로 필수 주의사항 문구는 고시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품목에 따라서 필수 문구가 존재하고 오른쪽에는 용도와 제형, 또 성분, 용기에 따라서까지도 필수 문구가 존재합니다.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는 주로 일반적인 사항과 안내사항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은 자유사항입니다. 응급처치 문구도 주의사항 문구와 마찬가지로 필수 문구와 권장 응급처치 문구가 있는데 주의사항 문구와 같은 방법으로 필수 문구는 해당될 경우 꼭 넣어주시고 권장사항은 자유입니다. 다음은 함유 성분 입력인데요. 우선 전 성분의 배합비 총합은 반드시 100%로 맞춰야 합니다. 용도 기능은 22개의 항목 중에서 선택하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기타를 체크하고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 단일 물질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단일 물질을 체크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예시로 에탄올을 입력한다고 하면 그 에탄올의 카스 넘버를 입력 후 한글 물질명인 에탄올 옆에 그대로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함유 성분을 입력할 때 한글 물질명이 우선순위이며 한글 물질명이 없는 경우에만 영문명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은 혼합물질 입력입니다. 혼합물질 입력 시 혼합물질을 체크하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혼합물질이므로 고유 번호에 직접 입력을 누르고 카스 넘버 없음에 체크를 해주시고 제품 표시 화학물질명은 아래와 같은 예시로 향료, 베이스로 화학물질을 입력을 하고 괄호 후 주성분과 주성분 외에 성분이 더 있다면 등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혼합 물질의 이름 입력 후 상세의 물질 입력에서 첨부한 MSDS에 맞게 물질명과 배합비의 최대 함량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배합비의 최대 함량은 100%를 초과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표시도안 제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시 사항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로 그 신고 번호는 번호 발급 전이므로 이렇게 0000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눈에 띄게 표기해야 하므로 밑줄, 진하게 다른 색 등 이 중에 한 가지만 방법만 골라서 표기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제품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가 외국어 활자보다 크게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용도 제형, 제조자, 주소 연락처는 위에 입력 사항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다섯 번째 제조 연월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몇 월의 방법으로 직접 표기할 수 있고 제조 연월의 표시 위치가 밑면에 날인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별도로 기재된 경우에는 별도 표시되었다 등의 안내 문구로 표시할 수 있고 여섯 번째 용량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지금 신고를 할 때는 여러 용량으로 신고를 하지만 표시 도안에서 제품에 해당되는 용량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사용 물질에는 사용 물질에는 주요 물질, 보존제, 알레르기 반응 물질, 계면 활성제, 기타 물질에 해당되는 물질을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주요 물질에는 제품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 물질, 근데 최대 함량이 정지수인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물질과 제품의 주요 기능을 발현시키는 물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존제와 계면 활성제는 사용하였다면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알레르기 반응 물질은 제품의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 해당되는 물질의 명칭을 모두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사용 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는 그 위에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고 대신에 이제 필수 표시 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조를 해서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밑줄을 그으셔도 되고 볼드체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둘 다 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왼쪽 이미지에 보시면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표시사항 왼쪽에 존재하는 그 안전확인 마크가 있잖아요. 그 안전확인 마크는 변형이 불가능하고 색상만 흑백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시 도안을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지만 주로 옆에 표시 도안 미리 보기를 표시 도안 견본 사진으로 제출을 누르면 위에 입력한 사항 기반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위에 방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직접 입력하시기 전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참고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미리 보기 그대로 표시 도안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표시 도안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추가적으로 표시 도안의 표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시 도안의 크기는 겉면적에 따라서 대중소 표시 도안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겉면의 표시 방법에는 위에서 제작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 대표시 도안 형태로 표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표시 면적이 100cm 미만인 경우에는 표시 사항 중 일부가 생략된 중소 형태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중소 형태로 표시 도안을 제공한다면 대표시 도안도 따로 첨부를 해야 합니다. 네, 만약에 그 제품 겉면에도 표시를 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이 라벨, 꼬리표, 제품 포장의 방법을 활용하여 표시면에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그 활자 크기 같은 경우에도 표시면의 면적에 따라서 최소 활자 크기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그 포장 형태에 따라서 제품의 표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용기의 형태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상이합니다. 다음은 제품의 사진입니다. 이미지 예시와 같이 제품의 전면 사진과 후면 사진을 촬영해서 업로드합니다. 제품의 사진을 업로드할 때 제품의 모든 사용할 용기들을 나란히 세워서 촬영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입니다. 앞서 안전확인 과정을 거쳤다면 안전확인 기관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첨부 서류입니다. 기타 첨부 서류란에는 일부에서 다룬 안전 확인 과정에서 발급된 기타 문서들을 첨부합니다. 이미지와 같이 용기의 재질이 다른 경우에는 용기 검사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거나 용기의 재질이 동일하고 용량만 다른 경우에는 용기 재질이 같음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알레르기 반응 물질을 사용했다면 알러젠 리스트도 함께 첨부합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